네,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대형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번의 이상징후가 누적돼 발생하곤 합니다. 꼭 11년 전 있었던 사건을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12일이고요. 2015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인천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돌, 생각도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중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날의 뉴스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 인천 영종대교. 승용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떻게? 이어 버스에 승용차, 화물차까지 연이어 추돌합니다. 1.3km에 걸쳐 105대가 부딪힌 사고로 운전자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고는 짙은 안개 속에서 차선을 바꾸던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안전거리를 두었던 차량들이 간신히 연쇄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2차, 3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 갑자기 나타난 사고 차량을 간신히 피하지만 피했어. 잠시 뒤 이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앞차와 부딪힙니다. 공중에 들려 옆으로 누워있고 다른 차량에 끼어 완전히 찌그러지고 차량 100여 대가 숨쓸 틈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견인차들이 사고 차량을 한 대씩 끌어내고 크레인까지 동원됐지만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차량이 달리 빠져나갈 길 없는 다리 위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사고 수습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고 가지도 못하는 도로를 역주행해 도착한 구급대는 환자 이송도 어렵습니다. 몇몇 부상자는 사고 1시간 넘게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딪힌 앞 차량에 끼인 채 함께 견인되는 차량이 있을 정도로 마구 뒤엉켜 완전히 마비됐던 사고 현장. 사고 직전 인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20여 대의 승객들은 걸어서 영종대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포신 사고로 운전자 2분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처음에 시작은 그냥 단순한 추돌 사고였는데. 근데 이제 3중 추돌 사고였는데 네. 어쨌든 버스가 개입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일반적인 사고는 이렇게 그냥 한 차선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저 지금 영상에도 잘 나왔는데 버스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한 3개의 차선을 바로 막아버리는. 사실상 전체를 다 가로 막아버리는 게 이제 시작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좀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뒤따라온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을 했는데 지금 저거 보면 아까 제가 영상 보면 제가 느낀 게 저는 사실 그 무슨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저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했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뒤에서 부딪히잖아요. 피했지만 피한 게 아니다. 피했어라고 하고 다들 그렇게 엄청난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 바로 차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었고 여기서 좀 보시면 안전거리를 잘 지킨 차들이 거리를 유지해서 섰지만 그 뒤에 차들이 또 못 봐가지고 안전거리를 유지를 안 해서 또 이렇게 연쇄 추돌이 된 106중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던 사고죠. 그런 것 같아요. 저 1차 그룹이 있고 2차 그룹이 있고 3차 그룹이 네, 계속 그룹별로 이렇게 네. 사고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경찰차나 구급차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일단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영상- 아까 기자가 6시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6시간이라는 것도 정말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6시간 됐다. 저게 지금 다른 나라 같았으면 12시간, 13시간이 지나도 며칠 사실- 걸려? 네, 며칠 그렇죠. 걸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견인 차량과 뭔가 구호 차량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 끝에서부터 한 대씩 채우면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갓길 같은데 빈 공간이 있으면 크레인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가운데서 또 끄집어내는 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한강다리만 됐어도 짧죠. 한강다리만 돼서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한강다리가 됐어도 한강 바깥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종대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이런 경우여서 이 사고를 이제 수습하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지점 저희도 그때 이제 기억에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드론이라는 촬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쵸, 네네. 저희 드론을 몇 대를 보냈는데 바다에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취재를 하다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후에 약방문밖에 안 되는데 미리 네네. 예방할 수 있던 그런 뭐 대책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말을 뭐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장치가 부족하다. 안전 장치들이 부족했다. 여기 지금 요즘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영종대교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좀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안개가 엄청나게 껴 있는데 네. 이상하게 다리에 딱 들어가면 어떤 시점에 안개가 확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겁났는데 들어가 보면 괜찮더라.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예. 안개가 많은 곳인데 갑자기 안개가 없어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마치 돔처럼. 안개가 네. 부분별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뭐냐면 안개 소산 장치라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는 저 영종대교에 안개 소산 장치라는 걸 여기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안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 부분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 소산 장치로 안개를 흩뿌리는 장치들을 지금은 많이 틀어놨어요. 그나마 그래서 예방하고 예전처럼 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시야가 다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기술적으로 소산 장치가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왜 근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렇게까지 막 106중 그러니까 사실 사후 약방문이고 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소를 잃기 전에는 외양간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개 소산 장치 같은 것들이 별로 설치가 안 돼 있었던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 영종대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영종대교랑 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종대교는 뭐 어떠냐면 위에 막 그 전광판들이 있어요. 네. 전광판들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면 이게 안개나 앞에 상황에 따라서 50km다, 뭐 70km다, 30km다 이렇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런 게 없죠. 지금 예. 요즘 다니셨을 때 보면 앞에 막 많이 전광판들이 봤습니다. 있어요. 네네. 사고 이후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고가 났으니 조심하세요. 내지는 현재 그 속도가 100km가 아니라 70입니다, 50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장치를 현재는 설치를 해놨지만 당시엔 그런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은 이 사건은 단순히 안개만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블랙아이스의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미끌미끌했던 그러니까 도로가 미끌미끌했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충분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런 전광판 설치하는데 뭐 돈이 들었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당시의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화면 보면 사실 지금 상황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네네. 안개가 짙고 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커질 사고였느냐. 네네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이렇게까지 네네. 사고 커진 원인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물론 이제 안개가 너무 짙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겠죠. 그런데 뭐 다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 구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던 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해무가 끼고 특히 이제 아침 시간 뭐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뭐 늦가을이라든가 초봄이라든가 이럴 때 일교차가 심할 때 해무와 안개가 끼면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 소산 장치 가동을 안 했다. 소산 장치와 뭐 이거 전광판이라든가 그건 설치가 아예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뭐 바닥에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게 이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첫 번째라면 네. 두 번째는 사실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개가 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속도도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 뭐 지금 여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안개 끼면 사람들이 뭐 비상등이라든가 불 켜는 게 되게 일상화돼 있는데 네. 영상들 보면 안 킨 차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아까 사고가 주행 나도 영상들. 깜빡깜빡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켜진 게 없네요. 네, 주행 영상 네. 아까 주행 영상들 보면 그런 등들이 안 켜져 있는 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행 영상에 보고 계시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안개면 이제 이런 게 예, 있어야 이제 되는데. 켜놓긴 했지만 옆에 이제 지금 이 충돌한 차 말고 옆에 차 같은 경우도 켜놓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라이트 같은 거를 제대로 안 켰고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속도도 너무 빨랐고 이런 안전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106중 추돌 자체도 있지만 사실 부상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사망자도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된 거는 좀 안전을 제대로 그 뒤에도 책임 못 졌던 게 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했어 섰으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네. 당연히 섰으면 그 뒤에 차량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치는 것보다도 그때는 사실 뭐 에어백이 나와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아서 이 차량이 앞에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거죠. 물론 당황한 상황이니까 못할 수는 있다 싶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재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차를 버리고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언뜻 차 안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그쵸.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화면들 보면 막 지금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차 그냥 근처에 서 있어요. 구경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납니다. 네. 왜 큰일 나냐면 여긴 사고가 마무리됐겠지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서 엄청 큰 차가 또 갖다 받게 되면 앞까지 충격이 올 수가 있고 어떻게 튕겨 나온 것이 내 몸에 내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이런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좀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은 이제 안개였고 그 시계가 10m. 네. 도대체 그 가시거리 10m라는 건 이제 여기서 지금 저 카메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럴 때 운전은 어떤 겁니까? 물론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뭐 보여주셨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악천 후 시에는 감속 운행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거리가 100m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50%로 줄여야 됩니다. 잘 안 지키죠, 근데. 잘 안 지키죠.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변속 이렇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한 속도가 몇 킬로로 변동이 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뭐 가시거리를 뭐 어떻게 측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도로에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100km나 80km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뭐 강우, 강설, 강풍, 안개 같은 경우에 특히 가시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에 30km까지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지금 100m 이하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하나하나 네네. 꼭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일단 안개가 제일 이번 이슈니까. 네. 안개가 끼어도 안개 때 평상시에 100km 시속 100km인데 네. 250m 가시거리 250m면 80으로 줄여라는 네. 20%를 말씀이시죠? 줄여야 된다. 예. 그리고 100m면 네. 시속 50km 절반으로 내려라. 네. 이게 지금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라 100km가 최고 속도인 도로의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비율을 100km.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60이 원래 제한이었다.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여라. 네. 안개가 100m,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100m 이하면 30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50% 이라면 30이 아니라 21km까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 도표대로라면 10m니까 도로를 폐쇄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폐쇄가 돼야 되는 건데요. 또 문제는 폐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폐쇄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안개의 가시거리라는 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왔다 갔다 하고 안개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있다가 어느 순간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저쪽 지역에는 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시거리가 몇 미터라는 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강행법규로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저만큼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도표로 봤다면 결국은 과속이 되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과속인데 저도 사실 저 특파원 시절에 미국에서 아니 과속 아니다. 지금 사인보드보다
약하게 했는데 나를 왜 잡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지금은 야간이다. 네네네. 지금은 공사 구간이다. 지금은 악천 후기 때문에 당신은 과속했다라고 해서 딱지를 떼인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과속이잖아요. 네. 수사는 어떻게 되죠? 이거 아니 과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과속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이제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속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비율을 측정할 때 이 사람의 그렇죠, 사고 처리 과속을 이후를 했다로 이제 해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과속 두 가지로 해서 과실 비율을 좀 더 높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과태료 발급도 할 수가 있겠죠.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마저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약간 차라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차라는 건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생명과 본인의 신체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서 운전이라는 건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 한 대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막 광장에 어떤 사람이 차로 들어가지고 뭐 그런 영상들 네. 생각해 보시면 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기관총만큼이나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더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관총을 가지고 다닐 때 야, 기관총을 갖고 다니는데 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모든 정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뭐 특수 예를 들어 차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되거든요. 이 특수라는 건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는 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억울해한다기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니까 안개는 좀 쉬운 것 같은 게 일단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살얼음 같은 건 사실은 이게 위험한가 아닌가 사실 인식을 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안개만큼 더 주의해야 될까? 아까 도표도 나왔지만 속도 규정은 다 똑같겠죠. 네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도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안개 여기 좀 강우, 강설, 강풍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바람도 있겠구나. 네. 네. 강우, 강설, 강풍은 어떻게 보면 안개보다 더 위험하죠. 실제로 안개보다 더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보통 근데- 생각을 하죠. 강풍은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강풍보다 차가 빠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강풍이 이제 14에서 20m/s, 그다음에 25m 이 정도가 되면 네. 차가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썩거린다라는 옆에서 느낌이 들 네. 정도로 굉장히 강풍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은 사실 이 정도로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강풍이 심한 상태의 경우에 뭐 폐쇄를 한다거나 50km로 이제 줄인다거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안개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사람들이 이렇게 106중 추돌까지 비 오는 날 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 오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줄여요. 아무래도 느낌이 오니까. 느낌이 오니까. 예. 오히려 안개는 눈앞이 안 보일 뿐이지. 왜 특히 이제 뭐 좀 한적한 도로에서 안개 때문에 속도를 많이 줄이시진 않을 거예요. 안개 때문에 또 줄이. 그런데 네. 그만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 네. 그때는 안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차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강우나 강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을 합니다. 근데 안개의 경우는 별로 조심하게 생각을 안 해서 오히려 이런 105중 추돌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비가 많이 왔으면 이 정도까지는 추돌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주의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하셨던 살얼음, 네. 블랙아이스. 이 부분은 못 느낍니다.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저희 재난안전 채널에서 저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네.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예.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온도가 영하다. 온도가 영하인 상태고 눈이 온 적이 있거나 비가 온 적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블랙아이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들에 얼음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채널 시청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블랙아이스가 뭐냐면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에 먼지와 때 같은 것들이 쌓여서 얼음인지 모른다. 사실상 도로와 똑같은 색이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얼음이 보이는 건 반짝반짝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먼지와 때 어떤 흙 같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미끄러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빙판 운전이나 같을 정도로 위험한데 블랙아이스의 위험한 점은 군데군데 얼음이 이제 있다는 거죠. 어떤 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온이 영하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제든 그제든 눈이 좀 왔거나 얼음이 좀 비가 좀 왔거나 이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그 안개 구간엔 제동 장치가 일단 먹히긴 하지만 얼음 위에선 제동 장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제동 장치를 밟는 게 오히려 문제가 더 되는 경우가 위험하니까. 많아요.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물론 요즘엔 다 ABS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브레이크가 예전처럼 이렇게 완전히 빙글빙글 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쭉 미끄러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빙판 운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빙판 운전은 제동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예, 빙판에서는 브레이크를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바퀴를 그냥 세우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렇죠. 1단, 2단으로 놓고 속도를 내서 천천히 서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겁난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잡았다가 잡아서 빙글빙글 돌아버리면 그게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개에서 이제 살얼음으로 왔는데 다시 안개로 돌아가면 네네. 안개 구간은 이제 이 눈은 떠 있는데 졸음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개가 자주 끼는 구간에서 추돌 사고는 아무래도 많이 날 건데 얼마나 많이 나고 추돌 사고 또 얼마나 더 위험한지 이런 네네네.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안개 낀 날은 지금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적인 맑은 날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너네 빼나. 네. 예. 이게 되게 무섭다는 건 그냥 사고가 많이 난다 이걸 넘어서 치사율,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11월 새벽 오전 시간대에 추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안개 때문인가요? 네. 왜냐하면 11월이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달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심하고 안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특히 새벽 오전에 추돌 사고 위험이 높고요. 최근 5년간에 1,187건의 안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안개 사고는 사람들이 위험한 줄도 잘 모른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나 눈이나 다른 경우에 비해서 네.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 통계에 보면 치사율이 거의 한 6.9에서 9.9%라고 하고 추돌 사고가 눈 오는 날이 가장 추돌 사고가 많긴 한데 예. 안개가 오히려 비보다 더 높아서 추돌 사고가 눈 오는 날에 비해서 눈 오는 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안개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 아까 영종대교 외에도 또 기억 2006년에 이제 서해대교 사고도 있었죠. 네, 그때도 서해대교 개통되고 또 네네. 얼마 되지 않았었던 네네.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사실 그때 좀 어려서 예. 그리고 사실 군복무 중이어서 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아유, 그래서 근데 이제 사고가 날 때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그렇죠. 서해대교 이후에 이런 안개 경보라든가 안개가 꼈을 때 속도를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해대교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영종대교 사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소산 장치라든가 가변형 그 속도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라든가 그리고 또 가시거리 측정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저런 화면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 얼마인지 사실 그렇죠. 수치화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기계로 된 측정기들을 놓고 그거랑 이제 연동을 시켜서 현재 지금 몇 킬로 정도로 제한 속도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기상청에서 2006년 서해대교 사고 이후 안개 특보를 이제 시범 네네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종대교 사고 이후에는 바다 위 교량에도 적용을 했는데 지금 그 안개 특보 네. 운영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개 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정식 예보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개는 좁은 지역의 국지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이 불면 확 없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바뀌는 경우도 많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도 현재 어떤 법적인 효력 정보가 아니라 기상특보, 기상정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영동대교나 서해대교처럼 바다 위에 있는 다리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경우에는 가시거리 측정기를 놓고 그 법적인 효력이 있을 정도로 제한 속도를 안내를 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가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많이 달라져서 영종대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변형 속도를 표시해주는 기계도 늘었지만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안개등을 엄청 깔았어요. 바닥에. 네, 그러니까 차선에. 네. 지금 영종대교 가보시면 차선마다 약간 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네. 그게 낮은 잘 안 보이죠. 낮은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또 다 이제 태양광 이걸로 이제 다 그렇겠죠. 예, 예. 등들을 넣어놔서 안개가 끼거나 밤 같은 경우에는 영종대교 달려보시면 무슨 그 등으로 된 안내선 같은 게 있다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깔아두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종대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종대교뿐 아니라 바다 위 교량이라든가 좀 긴 교량들 그리고 안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역들에는 이런 장치들을 놓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지금 강변북로에 그 여의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지금 바닥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아. 왜? 거기도 아침에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먼지가 끼었을 때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영종대교 사고가 이제 주로 이슈가 됐고요. 그 이후로 안개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법규가 미비하다. 네네네. 이런 지적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이제 네. 개선이 되고 있겠죠. 한 가지는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기상 상황에 따른 가변형 속도 제한. 이게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그 표가 법규에 들어온 표입니다. 이런 사고들 이제 법규화됐다. 네, 법규화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까지도 이용이 돼서 제한 속도 숫자가 자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가 가까이 있는 일부 지자체는 이제 연료교에서 실시간으로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시청계? 네, 시정계. 네, 시정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더 보강돼야 될 시설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는데 속도 제한도 속도 제한이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정확판 같은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게 많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여기 촬영을 오는데 여기 촬영을 오고 있는 중에 사실 약간 촬영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갇혀버린 거예요. 네. 그때 동호대교 위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차가 갇혀버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구간이 거의 한 500m, 1km까지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디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뭐 올림픽대로나 요즘에 강변북로나 이런 어떤 큰 도로들은 그게 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종대교를 비롯해서 긴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좀 설치가 된다면 네. 사실 사고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개 소산 장치 그리고 그 바닥에 차선 부분에 등을 켜서 차선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유도선. 네. 네. 이런 장치들만 있어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보고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폐쇄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도로 폐쇄.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개가 끼면 차선을 아예 줄여버립니다. 이게 서서히 줄여나가서 아예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자동차나 어떤 군안 자동차들이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 나머지 여유 차로를 통해서 그렇죠. 긴급 차량이 들어간다. 아까 영종대교 같은 경우도 못 들어갔죠. 사실 갓길은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가 이미 차량들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차선을 하나만 줄였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고도 예방을 했겠지만 이 사고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빨리 처리했다면 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106중 차까지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차로를 줄이는 일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자의 각성이 크겠습니다. 네네. 그
미국 사례를 차선 줄이기, 네네. 뭐 이렇게 강제 줄이기 얘기하셨는데 이 외에도 뭐 해외 사례 중에 좀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네.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사실은 근데 제도 자체는 이미 이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그런 밑에 등 까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탈리아 가보시면 차선도 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없죠. 남미는 뭐 그냥 서로가 그렇죠. 예.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뭐 GDP 규모로 봐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거의 차선에 중앙선만 있고 한 차선 내에서는 차선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을 많이 따라왔고 더 능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어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속에 의한 사고 이런 부분들의 좀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 행정당국이나 교통당국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운전자들이 각성해야 된다. 네네네. 그만큼 우리가 선진화는 됐는데 아직 의식이 좀 못 따라갔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있습니다. 지적 안전의식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고 수습과 네. 원인 규명, 그다음에 뭐 결국은 보상, 네. 책임 소재 이런 네. 게 있는데 100대가 넘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딪히면 네. 책임 소재가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차량 두 대가 부딪히면 앞에 차량이 뭐 아까 E 그룹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차량이 서 있는데 뒤에 차량이 와서 부딪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앞차한테 책임이 있나요? 뒷차한테 책임이 있나요? 전방 주시를 불이행한 것도 있고 앞에서 빨리 안전 행위를 조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뒷차가 책임을 집니다. 아, 이유는 전방 주시 의무도 있고 안전 운전 의무도 있고 네. 거기다 과속이 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앞차가 서 있는 건 발생한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오는 차는 그만큼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차와 뒷차가 부딪히게 되면 뒷차가 뒷차. 더 많은 책임을 과실 비율을 가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은 있죠. 앞차가 너무 이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치를 안 한 경우라든가 네. 그리고 뭐 도로의 어떤 모양상 뒷차가 뭐 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뒷차의 책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도 감속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건 이제 있겠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까 네가 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뒷차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뒷차의 과실이 많이 깎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2015년 사건 처리를 보면 그건 거의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천재지변이라도 이거는 갑자기 어디에 무슨 도로가 막 망가진다든가 뭐 벼락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안개가 껴있다는 건 네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수준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주의하고 더 감속했어야 되는 건 안전운전 의무에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뒷차들이 책임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아까 같은 경우 보시면 맨 처음에 추돌이 났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일부 부담을 하지만 그 뒤에 확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들은 뒷차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다중추돌 사고에 어떻게 이제 책임을 지느냐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 네. 맨 뒷차의 책임을 일단 두고 100으로 둔다면 그리고 그 앞차들의 책임을 조금씩 줄여 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맨 앞차 같은 경우는 책임을 거의 안 지거나 일부만 과실 비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 운영자 그리고 국가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참 재산 피해도 굉장히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100대가 넘게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당했을 때 사후 처리는 나중 문제, 뭐 돈 문제는 나중 문제고 책임 소재도 나중 문제고 일단 거기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내가 피했어. 야 피했구나.
가만히 있으면 뒤가 와서 큰일 박을 난다.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중추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나면 일어나가지고 뭐 사진 찍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안전 확보, 증거 수집, 신고 이 순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안전부터 제일 먼저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안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럼 먼저 밖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갓길이었으니까 옆부분에 이제 교량 끝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으로 도망쳐 나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괜찮겠다 싶을 때 뭐 삼각대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어떤 증거 확보가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되게 비극적인 사고들이 어떤 게 있냐면 터널 내에서 사고 난 거예요. 터널 안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뭐 사진 찍고 이러다가 근데 서로 싸우려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하다가 뒷차가 못 본 차가 여기를 덮쳐서 서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죽어버린 사고도 있었어요.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거는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사실 보험사들이 대부분 다 보험 들어있고 보험사들이 처리를 하면 본인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든 본인이 실제로 입게 되는 피해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정말 인생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확보를 가장 먼저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결국은 도로 위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안개가 갈렸을 때 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지 우리 마지막 순서로 30초 벌써 안전 챌린지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요. 30초 들어가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속도는 무조건 반 혹시 그 이하로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등을 켜셔야 됩니다. 비상등, 안개등뿐이 아니라 앞에 헤드라이트와 모든 등을 최대한 등을. 켜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귀를 열고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개가 발생을 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소리 이게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끄시고 귀를 열고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피해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